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금리의 하락이 상승장을 만든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했고요. 이날 시장은 빅테크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다기보다는 상승 동력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장세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문제입니다. 지금 약간 둔화되는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 현금 흐름도 그렇고 국채 금리도 그렇고요. 유가도 그렇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러한 걱정들을 계속해서 짊어지면서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를 수 있을지 이번 주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경계감이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와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이날은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모처럼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가 가장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1% 가까운 강세. 나스닥도 0.43% 올랐고요. S&P 500 0.43% 오르면서 마감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날 시장이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어서 장기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도 올랐습니다. 0.75% 상승하면서 5.276% 수준에서 여전히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3대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0.51% 약세로 마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지난 한 주간 시장을 한번 만나보시죠. 금요일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감을 지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약세로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내렸습니다. 2% 하락을 했고요. 섹터별로 자금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시죠. 기본 소재가 6%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의료 서비스와 에너지도 각각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방어주 그리고 재정 쪽으로 약한 흐름이었고 기술주가 3%대 약세를 보였고요. 유틸리티와 산업재도 흐름이 좋지 않았던 지난 한 주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은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하나씩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금요일 시장에는 강한 서비스업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어서 한번 만나보시죠. 금요일 반등의 핵심은 바로 금리 하락이 아닌 강한 경기였습니다. 이날 8월 S&P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56.8로 전월 대비 2.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비스업 활동이 20개월 만에 가장 강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서비스업 확장세가 지속되면서 미국 경기의 견조함을 확인한 시장입니다. 이 같은 강한 경제 지표는 금리 상승의 요인인데요. 하지만 이날 시장은 금리가 더 오른다라는 부분보다도 경기가 아직 강하다라는 해석에 무게를 뒀습니다. 결국 이날 강한 경기와 함께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반등을 견인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금리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2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장단기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발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재정 적자, 국채 공급, 인플레이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백은 수급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장기 금리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고유가 상황도 여전한 금리 변수입니다.
브렌트유가 지난 금요일 배럴당 94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이란 관련 공급 차질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도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와 기술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결국 시장의 변수는 장기 금리였습니다. 19일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금리가 재상승하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한 서비스업 지표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죠. 결국 금요일 하루는 경제 지표가 금리 부담을 상쇄했습니다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리 상승 압력이 여전히 증시를 계속 누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좀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이 높은 금리가 AI와 성장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 환경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 어떤 내용일까요? 엔비디아, PC, 잭슨 홀이 핵심이 되겠고요. AI 성장성과 고금리 부담이 맞부딪히는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이번 주 시장의 이야기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시장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AI 투자 수요가 여전히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거고요. 최근 약했던 반도체 투심이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가 강하게 나온다면 AI 랠리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시장이 실망하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반도체와 기술주의 변동성은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PC 물가도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이 될 텐데요. 7월 PC 발표 관련해서 전년 대비 3.6%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다면 금리 상승과 기술주의 부담으로 이어지겠지만 시장의 예상을 하회한다면 금리가 안정되면서 성장주가 반등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핵심 이벤트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잭슨홀 심포지엄입니다. 27일부터 29일 동안 열리는 가운데 28일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이 있는데요. 이때 핵심은 단순하게 금리를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라는 전망보다는 이 워시 체제 연준의 반응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워시 연준의 정책 판단 기준을 찾는 첫 번째 대형 이벤트가 될 전망이고요. 결국은 국채금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채 입찰과 PC, 잭슨홀 결과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의 질문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AI의 이익 성장성이 높은 금리를 계속 이길 수 있느냐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오르고 내렸을까요? 엔비디아 1% 가깝게 하락세, 애플도 0.6%의 하락세, M7 기업들 가운데서는 일단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브로드컴 1.2%대 상승, AMD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 가깝게 상승세, 팔란티어 3.4%, 오라클 3%대, 소프트웨어 쪽이 강력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델 테크놀로지 1.6%대 상승, 샌디스크 약보합권에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파벳 1.2%대 상승, 메타가 0.7%대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주 쪽이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뱅크까지 일제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까지 1.4%대 상승, 테슬라가 5%대의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요. 그 이외에 미국에서는 음식료 쪽이 다시 한번 강세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타벅스 3% 가깝게 상승, 맥도날드까지 그리고 연브랜드
에버랜드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 에어로스페이스 1%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주 항공 쪽 안에서는 거의 나홀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보시다시피 일라이릴리 그리고 존슨앤존슨, 에브비까지 일제히 헬스케어 쪽에 강력한 흐름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의 주간 수익률입니다. 보니 홍콩의 항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3%대 상승이 나왔고 다우, S&P 500, 나스닥이 일제 하락을 한 가운데 보시다시피 코스닥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한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7.3% 빠졌네요. 꽤 크게 빠졌습니다. 사실 반등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7% 하락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거나 아니면 소화하기 쉬운 주가 급락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0.5%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금리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는 코스닥은 굉장히 부진했고 코스피는 좀 선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수급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꽤 좀 이상한 게 개인의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증시 예탁금과 거래 대금인데요. 약간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1월, 2월, 4월, 7월까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급은 외국인일 텐데요. 외국인은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마음을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8월까지의 수급인데요.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6월과 7월을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8월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판 주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6월도 마찬가지고요. 7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막판에는 매수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매도폭이 꽤나 컸었던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이거 하나만 생각하신다면은 이번 주 시장을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증권에서는 2개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중에서는 한국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을 꼭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사실 6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던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한국 증시에서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결국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약 2,407만 주, 전체 주식의 약 3.3%를 취득하고 또 그다음에 소각을 하고 2025년부터 2027년에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 증시에는 엄청난 분수령이 된 겁니다. 삼성증권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 증시의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실적 사이클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표를 몇 배를 받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데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 건데 그래서 얼마나 싼 데를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그랬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퍼가 얼마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퍼가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투자 논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게 돈을 얼마나 벌고 그 돈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느냐, 지속 가능한 ROE가 얼마냐를 시장에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가 중요했다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는 너네가 돈을 잘 버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나한테 얼마를 줄 건데가 결국엔 시장의 키워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주에는 이것만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업을 봐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좀 따분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자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삼성증권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메모리, HBM, 파운드리가 모두 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세 개가 다 되는 회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전보다 좀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HBM 가격입니다. 2027년에는 70에서 100% 인상될 가능성을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HBM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투자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동시에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파운드리 가격 인상이 가능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기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메모리, HBM, 파운드리까지 이 세 개가 모두 좋아지는 시장이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또 볼 게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게 좀 새로웠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주간 포트폴리오를 매주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이 새롭게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SK텔레콤의 연초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매수 현황을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기관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SK텔레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성장과 주주 환원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SK텔레콤 하면은 사실 배당 주는 안정적인 통신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 생각을 약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SK텔레콤이 AI 데이터 수익을 다시 AI 기업에 투자하고 그래서 이익 성장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는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SK텔레콤이 싸기만 한 종목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그 성과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기업이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서서 만나보셨습니다마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가 아니라 돈을 잘 버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주주에게 얼마를 줄 건데가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SK텔레콤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SK텔레콤이라는 이 기업 한번 흐름을 따라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도대체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삼성증권에서는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은 고요하지만 내면은 치열한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서서 만나보셨을 때 코스피가 0.5%의 주간 하락률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요 주간 하락률만 봤을 때는 시장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수는 조용한데 그 안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살까, SK하이닉스를 살까, 아니면은 반도체 기업들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을 가야 하나 이러한 약간의 치열한 좀 흐름이 있었는데요. 결국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의 본질적 성장에서 비롯된 주주 가치 확대다라면서 포트폴리오 효율화 차원에서 삼성증권에선 하나 마이크론을 편출하고 성장과 배당의 매력을 겸비한 SK텔레콤을 신규 편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증권의 뷰는 그랬고요. 결국에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뿐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현대차 CEO의 인베스터 데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묻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최근 들어서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임주 게임스컴이 이번 주에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를 소화하면서 시장은 가겠지만은 결국에는 방향은 한 방향일 겁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삼성증권의 커멘트처럼 정말 이제 시장에서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장이 될까요?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K텔레콤까지 여러분들 함께 기업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전략 리포트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하면서 3대 지수 강세 마감을 했고요. 다만 반도체 쪽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부럽습니다. 네. 아니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 분야마다 뛰어난 기업과 인물들이 있는지. 그렇죠. 또 지난주에는 또 모더나가 또 한 방 터뜨렸잖아요. 그랬죠. 뭐 엄청난 mRNA로 백신 만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뭐 역사책에 쓰일 정도로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가 또 떴죠. 근데 그걸 또 잠깐 뜬 게 아니고 계속 그냥 평생 상승 중이었어요. 그 종목들이. 모더나 같은 경우야 뭐 코로나 때 올랐다가 좀 떨어졌지만 나머지 그 대형 업체들 있죠. 머크나 일라일리나 뭐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은 그냥 계단식으로 그냥 매년 상승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갑작스럽게 갑툭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또 메꿔주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또 건재하면서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좀 부진을 좀 씻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티티타카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메모리 반도체들이 조금 쉼표를 찍고 힘을 비축해서 또 티어 오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이 꽤 괜찮은 이격 조정을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고받는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월마트의 급락이 있어서 뭐 미국 소비의 뭐 최후의 보루가 뭐 무너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조금 나왔지만 약간 그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아닌가. 다른 것들이 굉장히 건재했거든요. 그래서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또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영향이 많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나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네. 미국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균형이 잘 맞는 이런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봤고요. 이어서 월가의 시그널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빅테크 기업들의 올해 AI 투자 규모가 무려 6,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의 이야기인지, 이 천문학적인 CAPEX의 수혜는 어디로 향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으니까 사실 뭐 저런 기업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탄생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 명맥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저걸 어떻게 이깁니까? 저게 지금 대부분 국가의 GDP를 상회한다고 하는데 국가의 GDP라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키와 몸무게 같은 체격을 의미하는 건데 말이 안 나옵니다. 저 수치는 뭐 우리가 일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일개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어떤 나라들은 저 기업보다도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났니 뭐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사실 문제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저렇게 막대하게 하는 이유가 저 기업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단지 잉여 현금 흐름이 뭐 한 분기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지금 미래의 가치가 뭐 완전히 폭락을 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PU, TPU, CPU 맞춤형 칩 개발에 쓰이고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쓰이고 전력 인프라 냉각 용수 시스템 이런 거 있죠. 전력 냉각 설비, 네트워킹 이런 쪽에 해서 어쨌든 대부분 국가의 GDP를 상회하는 총 투자 규모가 6,15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세 기업의 그렇다면 캐펙스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6,150억 달러가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그냥 세 개만 저 네. 정도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그러면 뭐 별 볼 일 없느냐? 여러분들 별 볼 일 없지 않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죠. 애플이나 테슬라가 엔비디아가 지금 저 정도를 못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쨌든 아마존이 지금 2,200억 달러 가이던스 내놨는데 기존의 2,000억 달러에서 캐펙스 가이던스 상향했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하는 건 역시 아마존 웹 서비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왜 세 개를 뽑았는지 아실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세 기업은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3사네요. 아, 네. 그렇죠?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다음에 그 알파벳, 구글 뭐였죠? 구글의 구글도 있죠. 그래서 네네. 이제 세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2,200억 달러를 아마존이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 쪽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자체 AI 칩, 아마존 트레이닝 칩 이 개발에 지금 쓴다. 그리고 엔트로피하고 오픈 AI가 이미 사용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파트너죠. 자, 1년 주가 흐름은 플러스 17%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는 334달러. 상승 여력이 3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900억 달러인데 지금 60%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칩이 아니고 전력이나 냉각이나 데이터 센터 건설,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자, 여기도 지금 오픈 AI가 또 끼어 있죠. 사실 오픈 AI는 모든 어떤 회사의 지원이나 협력 관계에 다 얽혀 있습니다. 자, 이 투자 비중을 보니까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부분을 투자한 아마존하고는 좀 다르네요. 자,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건설 쪽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가 추이는 1년에 마이너스 5%가 났습니다만 최근의 주가 흐름이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64.49, 현재 주가로부터 17% 정도 상승 네. 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이 모에서 알파벳까지 있는데요. 2,050억 달러. 이거는 지금 보니까 60% 정도를 서버, GPU, CPU 등 하드웨어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나머지 40%를 데이터 센터, 건설 네트워킹 쪽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맞춤형 TPU 칩 아이언 우드가 제미나이 AI 모델 구동에 쓰인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아마존과 지금 똑같은 방향성이네요.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도 지금 최근의 모습은 조금 주춤거리지만 1년으로 봤을 때는 70%나 상승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는 422.22달러, 목표 주가까지 상승 여력이 23%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3사의 막대한 AI 투자 규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네, 1년 상승률은 마이너스 5%가 나서 상승이 아니면 하락률입니다만 지금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점프를 하고 나서 윗부분에서 지금 놀고 있죠. 지금 이 갭 상승 2개 나온 게 아주 컸죠. 갭 상승 2개로 결국에 5월 달에 전고점을 완벽하게 날려버렸죠. 정확하게 저 갭 상승 부분이 저 고점을 날리는 갭 상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지가 되는 부분이 갭 상승 부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 500달러를 향해서 다시 갈 수가 있겠죠. 네. 8월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꼽아주셨네요. 네, 지금 삼성전기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전력이라던가 인프라 쪽에 조금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네. 아마존이나 구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역시 전력,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결국에 삼성전기의 대면적 기판이라던가 MLCC 이런 것들이 결국 삼성전기가 결국 휴대폰 부품주의다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였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데이터 센터의 계속되는 확충, 이것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시그널 받을 종목은 삼성전기 짚어봤고요.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AI 스타트업에 6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총 7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잡을 수 있을지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시죠. 네, 우리 연예계에서 예쁜애 옆에 예쁜애 옆에 예쁜애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진짜 무서운 놈 옆에 무서운 놈 옆에 무서운 놈입니다. 아, 네네. 아까 전에 3사의 어떤 캐파 가이던스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엔비디아의 GPU의 의존도를 떨치려는 노력들이 지금 보였었잖아요. 자체 칩을 개발하는. 그렇죠. 그랬더니 엔비디아는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아, 그래? 칩 너네 좀 만들어 봐. 야, 우리는 그냥 소프트웨어도 만들게 그러면. 지금 무서운 얘기거든요. 아, 이런 거죠. 성심당 케이크에 밀가루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성심당 케이크를 디자인을 해버려요. 지금 엔비디아가
오픈 AI랑 굉장히 협력 관계잖아요. 엔트로피의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클로드랑 챗GPT, 제미나이랑 경쟁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만들어 버리겠대요. 네. 지금 그거거든요. 그 풀사이드라는 네모트론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이 업체랑 손을 잡아 버렸습니다. 총 약정 규모 70억 달러. 네. 그리고 이번에는 폐쇄형 모델이 아니라 오픈 웨이트라는, 오픈 소스랑은 또 틀린데 오픈 웨이트는 폐쇄형보다는 더 개방적이면서 돈도 덜 듭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있거든요. 딥시크라던가 문샷 AI의 키미,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 모델들하고 경쟁하는 생성형 AI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칩 만드는 회사,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먹어버리려는 지금 야심찬 목표인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네. 자,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움직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화면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어서 만나보죠. 네, 결국 그래서 저렇게 지금 재단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래픽 카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CPU의 보조 역할을 하는 젠슨환 형님이 명함도 저기 나왔잖아요. 지금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 영업 뛰던. 그 당시 이제 그래픽 카드 시작했다가 지금 컴퓨팅 인프라, 플랫폼, 이제는 AI 모델 소프트웨어까지 네. 네모트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풀 스택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개별 스택이 아니라 모든 거를 갖춘 풀 스택 리더십을 강화하는 쪽으로 엔비디아는 가버립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오픈 웨이트 모델이 나왔는데 네, 네. 열쇠가 저렇게 조금 열려 있죠. 폐쇄형 모델은 그 오픈 AI의 챗 GPT랑 지금 클로드도 다 폐쇄형입니다. 접근이 제한적이고 맞춤화가 제한되고 운영 비용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픈 웨이트는 뭐냐? 접근성이 높고 맞춤형 만들기도 용이하고 운영 비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저런 부분 때문에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죠. 야, 중국은 저렇게 운영 비용 싸면서도 성능 좋은 걸 만드는데 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우려가 잠깐 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걸 파악을 한 거죠. 야, 우리도 그럼 오픈 웨이트 모델을 만들어 버리자. 자, 왜냐면 그게 왜 가능하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벌어들인 이 돈, 네. 풍부한 현금력, 컴퓨팅 인프라, 그동안에 광통신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를 다 인수했잖아요. 인프라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거기다가 오픈웨이트 모델, 생성형 AI까지 얹혀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오픈 AI랑 엔트로피가 협력 관계인데 그러면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오픈 AI의 엔트로픽도 엔비디아의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저렇게 나간다고 해서 야, 왜 우리 협력 관계인데 우리랑 경쟁 관계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자, 8월 26일 날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앞두고 또 한 명의 파트너를 들여왔는데 이번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실적 발표라는 또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최근 주가 흐름까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도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신고가를 가기 직전에 살짝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아주 유사합니다. 갭 상승을 시킨 다음에 갭 상승 부분을 일주일 이상 지키고 있죠. 물론 이 두 번째 갭은 못 지켰지만 이 갭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고점을 한 대여섯 개를 한 번에 뚫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전 고점에 막힌 거예요. 약간 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갔을 때는 균열이 조금 가 있는 곳을 다시 가니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콜이나 실적 발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면은 네. 미리 230달러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은 한비 반도체를 가져와 주셨네요.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맨 위에 엔비디아 이렇게 네 종목이 핵심 포 라인이었죠. 네. 이 라인이 지금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엔비디아의 제품 가격 인상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메모리 값이 급등하면서 AI 서버의 가격을 15% 이상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에 AI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전망입니다. 인상된 가격은 내년 초 출하분부터 적용되며 차세대 베라루빈과 주력 제품인 그레이스 블랙웰 탑재 시스템이 모두 대상입니다.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D램 수요가 급증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엔비디아조차 늘어난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여파는 애플과 퀄컴 등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가격 인상이 메모리 업체들의 높아진 가격 협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많은 외신에서는요, 엔비디아조차도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정말로 이에 따라서 메모리 주들의 흐름이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도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 소식을 메인 소식으로 내걸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개발 기업인 클로버리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AI 데이터 센터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AI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 클로버리프 인프라스트럭처에 소수 지분을 투자하고 전략적 협력에 나섭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은 수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클로버리프는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를 중심으로 약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데이터 센터 개발 과정에는 엔비디아의 통합 설계 최적화 플랫폼 DSX가 적용됩니다. 부지와 전력 확보 단계부터 엔비디아 기술을 적용하고 고객사에는 가속 컴퓨팅과 네트워킹, 소프트웨어까지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가 단순 AI 칩 공급을 넘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실제로 AI 업계에서 엔비디아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 안에서의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엔비디아가 이 칩의 제품의 가격을 15% 인상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킨들과 같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아마존이 메모리와 저장 장치 부품 가격 급등을 이유로 자체 하드웨어 제품 가격을 대거 인상했습니다. 기본형 에코닷은 49.99달러에서 79.99달러로, 16GB 킨들은 109.99달러에서 149.99달러로 올랐습니다. 파이어 TV 스틱과 무선 네트워크 제품인 1호 시리즈 가격도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메모리와 스토리지 부품 비용 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왔지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AI 컴퓨팅 수요 폭증으로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난 6월 같은 이유로 맥과 아이패드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네,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의 파업 관련 이슈인데요. 현대차 노자가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금 협상 교섭이 오늘 재개될 예정인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 교섭 재개에 따라 오늘 예정했던 부분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늘 울산 공장에서 17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씩 계획했던 부분 파업 가운데 오늘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25일 파업 여부는 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노사는 임금과 상여금 인상, 해고 조합원 복지, 정년 연장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21일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현재까지 누적 60시간을 파업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가 약 55,2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로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관련 이슈입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차에 차량용 메모리를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의 차세대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에 차량용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웨이모는 최근 삼성전자와 AMD, 마이크론, 엔비디아, 샌디스크, TSMC 등을 차세대 자율주행 컴퓨팅 시스템의 반도체 파트너로 공개했습니다. 웨이모가 자체 설계한 5나노 주문형 반도체는 카메라와 라이다, 레이더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며 1000탑스 이상의 머신러닝 성능을 가졌습니다. 자율주행 컴퓨팅 성능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저장하는 고성능 차량용 메모리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량용 LPDDR5X와 UFSD 등 관련 제품군을 강화하며 성장하는 로보택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협력이 향후 메모리를 넘어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오늘 시장의 영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트노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서 어떤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KRS 기준으로 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세히 좀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관련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뉴스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일단 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이제 90조에서 최대 110조 원에 이르는 맞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네. 공시를 했고요. 또한 이제 그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15조 원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이 매입하는 자사주는 임직원들의 보상용으로,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2년 전에 그 영업이익의 10%를 정규직 직원에 나눠주기로 하면서 그 여파가 삼성전자로 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이제 강력하게 노조가 반발을 하니까 그 여파로 삼성전자는 이제 현금도 일부 주지만 또 주식을 또 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여기서 이 크게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외신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하긴 하더라고요. SK하이닉스를
또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겠죠. 예. 이 주주환원 정책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앞서가는 맞아요. 뒤서가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먼저 이제 촉발한 것은 이제 미국의 샌디스크가 촉발을 했습니다. 샌디스크가 이제 촉발을 하면서 19일 날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으로 발표를 하니까 역시 장마감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20일 날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무려 13%가 튀었습니다. 그 당일날 이제 삼성전자 역시 SK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날 이제 삼성전자 역시 10% 정도 10% 상승했는데 10% 상승했다는 것은 기다리던 주주환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요일 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임직원 보상 측면에서의 자사주 매입도 있다고요. 예, 무려 15조 원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가 뜨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40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을 한 다음에 해당 그 주식을 다 전량 소각하겠다 그러면서 주가 13에 뛰었는데 40조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어쨌건 15조 원 정도의 주식을 또 매입을 하니까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상품이 하나인데 해당 상품을 누군가는 사려고 하면 매수죠. 근데 누군가는 매도하는데 이 매수하는 어떤 움직임이 강하다 보면 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40조 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은 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는 좀 이제 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주식을 임직원한테 나눠줬을 때 이 주식들이 또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도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면 보기에 아니 SK하이닉스처럼 40조를 갖다가 매입을 한데 바로 소각을 시켜버리면 훨씬 홀가분하고 좋을 텐데 이거는 뭐 소각은커녕 15조 원을 갖다가 자사주를 갖다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임직원들 나눠지면 임직원들이 그걸 갖다 자기 주식이니까 팔 수 있지 않느냐. 팔면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평가절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는 이게 뭐냐면 15조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이 매입한 자사주를 즉각 나눠준 것이 아니고 이번 매입한 자사주는 3년 정도의 삼성전자 주가를 갖다 평가한 다음에 여기에서 따라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매입한 자사주는 실제로 임직원 나눠주기에는 이제 2029년부터 나눌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오늘부터 이제 해당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을 하면은 그 실제로 매입을 한 것은 규모가 얼마냐 하루에 최대 732만 주예요. 그럼 이거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 역시 무시 못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설령 그 자사주 나눠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원들은 즉각 받은 자사주를 갖다가 매각과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임원들은 또 다릅니다. 임원들은 여기에 또 1년간의 보호 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내놓은 이 주주 환원 정책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넥스트레이드 거래에서는 주가 좀 빠졌더라고요. 예. 이게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공시가 이거 관련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도 이게 이제 좋은 점 그리고 혹은 이게 안 좋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떠한 예측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실망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일단 넥스트레이드는 이제 외국인들 거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를 이제 그 매매하는 주체는 개인들인데 개인들은 사실 삼성전자의 그 주주환원에 대해서 가장 기대했던 대목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특별 배당이었습니다. 특별 배당은 사실은 삼성전자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주환원 정책에서 특별 배당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특별 배당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망 매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대목, 큰 가이드라인은 이제 이번에 그 금요일 공시에서 밝혔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1월 이사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사하면 내년 1월이면 아직도 뭐 4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실망해서 넥스트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으로 무려 이제 최대 110조 원을 내놨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2배가 아니거든요. 한 30%좀 많습니다. 30%는 정확하게 무엇이냐? 웨이퍼의 물량입니다.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는 웨이퍼보다 하이닉스가 만든 웨이퍼 물량이 정확하게 30% 적습니다. 그만큼 이 시총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초과 수요 때문에 웨이퍼를 만드는 족종 시장에 사가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시총으로도 귀결됐고 무슨 말씀드리냐? 그러면 30%밖에 삼성전자 시총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특별
SK에서 주주환원 정책 40조 원이고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이니까 그거 치고는 시총에 대비해서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이 훨씬 많다는 점도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배당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DPS가 DS 투자증권의 전망으로는 DPS가 무려 이제 그 삼성전자 시총 주가 대비 2%에 달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성장주가 시총의 1위 기업이 2%의 그 배당이라는 것은 그래도 짭짤하다 볼 수가 있고 이런 점을 갖다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 주목한다면 오늘 일단 넥스트레이드가 장중에 하락을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은 개파라고 시작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상승의 여력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프리마켓 상황을 봐야겠죠,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변화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전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면 시장에 뭔가 파격적인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정책은 나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이어서 시장이 환호할 만한 주주 환원 정책들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고 각각 아주 깐깐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던 한국 증시 그리고 주주들에게 환원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블룸버그가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에게 AI 서버 가격 15% 이상 통보했다고 했는데 주요 원인이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공급하는 메모리 가격을 계속 높였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버티다가 결국은 고객사에게 15% 이상을 네. 통보했다는 뜻인데 결국 그 뜻은 무슨 말이냐? 얼마나 메모리 기업들이 사실 이 AI 혁명과 AI 생태계에서 최고의 갑의 위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예. 메모리 가격이 인상되면서 결국에는 뭐 몇몇 외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격 협상력이 높고 가격 결정력이 높은 엔비디아마저도 AI 서버 가격을 15% 인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블룸버그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좀 보도를 했습니까? 예. 그 인상된 제품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제 그 출하되는 제품이 아니고 내년 초에 이제 출하되는 그 베라 루빈, 그다음에 그레이스 블랙엘의 그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고객사라면 이렇게 비싼 제품을 갖다가 사가는 고객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갖다 사가는 이제 고객사들에게 야,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우리가 15%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해당 그 고객사들도 거부를 하거나 그렇게 모르고 못 받아들이겠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당 제품을 갖다가 판가를 인상해서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은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라루비가 글레이스 브레이크를 갖다가 유일하게 제품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요. 그 참고로 아니 루빈도 있고 베라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제품이냐라고 의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루빈과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GPU의 제품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나왔던 센세이션 일으켰던 제품의 이 호퍼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웰이고 GPU만 기준하면 그 다음에 루빈입니다. 그러면 앞에 그레이스와 앞에 베라는 무엇이냐?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CPU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CPU도 같이 붙여서 공급을 합니다. 그 CPU가 무엇이냐? 베라이고 블랙웰에 상응하는 CPU가 무엇이냐?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블랙웰 그 다음 버전이 베라 루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가격을 인상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모리 가격의 이제 인상 때문이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저희가 이제 그 7월 달부터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호남 반도체, 광주 반도체 800조인데 이 800조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반도체 팹을 하나 지으면 30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으려면 50조 원이 필요해요. 50조 원에서 거의 60%에 상응하는 그 비용이 무엇이냐? 엔비디아의 GPU, CPU, 그다음에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엔비디아도 결국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범용 디램, 그러니까 HBM 말고 보통 얘기하는 범용 디램의 가격이 언제부터 상승하다 쭉쭉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다 밀어 올렸느냐? 작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부터 범용 디램의 가격이 쭉쭉
가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자기들의 고객사들한테 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제품을 갖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출하하는 베라 루빈과 그래서 블랙에를 갖다 사갈 때 내가 지금보다 15% 올릴게 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범용 디램, 물론 SK하이닉스 HBM도 포함되긴 하지만 범용 디램의 가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범용 디램의 가격이 더 이상 고점이 아니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그러한 좀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디램이라든지 뭐 반도체 자체가 이제 수익성이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 뉴스를 보면은 가격이 인상을 계속 어쨌든 간에 계속 이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전망 자체가 약간 좀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메모리 수요가 정점이라고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30만 원 제공했어요.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28만 원에서 29만 원, 30만 원 가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 사실은 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BNK 투자증권은 메모리의 가격이 정점이라고 본 것이고 키움 투자증권도 역시 비슷하게 디램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6% 감소한다. 이거 역시 이제 디램과 메모리 가격이 정점에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고객사들에게 15% 이상 이제 가격 인상했다는 것은 이 두 증권사의 전망과는 배치됐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내년에 메모리 가격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SK그룹의 경영진 수시로 말을 했고 그는 뭐 삼성전자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말씀드린 리포트,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라든지 역시 내년에 가격이 정점은 아니고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그 의견에 제가 동의하는 바이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자사의 제품을 15% 인상했다는 것은 메모리 가격이 정점이 아니고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린 아니 7월 달에 제가 이제 주말에도 택시를 타고 기사분들이 그 주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주식을 광범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분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처음에 주식을 샀는데 처음에 상승했는데 그다음에 폭락하니까 마음이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말이면 충분히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7월 달에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무엇이냐? 기업의 본질 때문이 아니고 메모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메모리 가격이 추가로 이제 초과 수요가 해소되면서 초과 공급이 진입됐기 때문이 아니고 철저하게 수급에 따른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면서 생긴 폭락이다. 그래서 금요일에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SA 펀드 그 시츄에이셔널 어웨이너스 펀드를 갖다가 7월 30일 날 청산을 하면서 그때 삼성전자가 거의 상한가에 근접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상한가를 진입을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수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 디레버리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7월 30일 날 이제 상한가 SK하이닉스를 쳤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에 무슨 보도 나왔냐? 그 SA 펀드를 인수한 시타델이 어떤 뉴스가 나왔냐? 시타델이 SA 펀드의 80% 이미 청산했다. 그러면 더 이상 청산할 대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급에서도 이제 꼬인 것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병목 현상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만나신 택시기사님의 포트폴리오가 빨리 좀 수익률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히든글로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히 잘 쉬셨습니까? 또 좀 더워졌죠? 네, 막바지 더위 아직은 좀 지금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처서였기 때문에요. 이번 처서 지난 다음에 또 분위기가 조금 더 이 열기가 가라앉을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주요 경제 일정부터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좀 관전 포인트로 삼을 내용들 몇 가지 좀 뽑아서 하나하나 또 브리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일정부터 한번 쭉 보죠. 이번 주는요, 슈퍼위크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일정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뭐 개별 요일별 일정들 보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계속 되는데 핫칩스라고 하는 핫칩스 2026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또 AI 관련 굉장히 큰 행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처음 알았는데 뭐 보니까 나오는 회사들이 다 빵빵합니다. 엔비디아, 삼전, 닉스, 뭐 메타, MS 같은 이런 빅테크들, 오픈 AI 같은 이런 모델 회사들 뭐 쭉 다 참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핫칩스라는 행사는 우리 요 다음에 뭐 해?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도 하고 선 공개도 하고 소개도 하고 또 시장에 뭐 어떤 그런 어떤 궁금한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이를테면 Q&A도 좀 있고 뭐 그런 행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또 이제 시장 관련돼서 특히 이제 어쨌든 지금은 시장 관련 제일 예민한 섹터가 AI 반도체 섹터니까 이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올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관련해서 그 메모리의 그 비중을 조금 줄이는 뭐 그런 설계를 한 해 만에 여기에 사실 지난번에 한번 시장에서 반도체 주가 하락의 이유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그게 메모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HBM이나 이런 걸 구하기 쉽지 않은 구조 때문에 그렇게 가급적이면 메모리를 좀 덜 넣는 그런 구조를 짜겠다라는 거여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악재가 해소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거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올지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내용이다. 그렇게 어떤 저 여의도의 애널리스트 분이 주석을 달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HBM 관련된 내용들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실적 정도 특별히 일정 경제 일정은 없더라고요. 핀더더는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중국의 C커머스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이런 데랑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샤오펑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 회사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핀더더의 실적 발표는 또 미국에 상장돼 있긴 합니다. ADR로. 그렇죠. 뭐 사실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 내수 관련된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나온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도 그렇고 소비 관련 지표도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요즘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부동산 시장도 좀 안 좋고 뭐 그래서 중국의 내수가 뭐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리포트도 있던데 워낙 큰 시장이라 뭐 죽었다고 할 수야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있고 샤오펑도 중국의 전기차들 뭐 지금 워낙 잘 나가는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실제로 수치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 날 내일 날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 나오고 미국에서도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뭐 제프리스에서 주최하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통신기술 컨퍼런스 여기서도 뭐 또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에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수정치, 그다음에 개인 소득, 소비출. 사실 성장률도 그렇고 소득 수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무엇보다 PC의 물가지수 요거 나온다라는 거. 내구재 주문도 상당히 미국의 현재 소비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구재라는 거는 오래 쓰고 비싼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구, 자동차, 뭐 이런 거,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내구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왜 이번에 중요하냐면요. 이 개인소득 소비지출 이 부분이 왜 이번에 중요하냐면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소매판 6월달 소매 판매가 안 좋았죠. 안 좋은 이유로 해석이 된 게 부자들은 여전히 잘 씁니다. 그 소매 판매 지표 자체가 대단히 안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그동안에는. 근데 지금 6월달부터는 그 지표조차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그런 뭐 굉장히 큰 소비만으로는 이제 지표가
견조한 상황을 유지를 못한 상황까지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들 제외한 중산층 이하, 중산층부터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소비가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탄이다. 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중산층들도 뭐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를 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내구재 주문이 썩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의 소비 관련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 경제 뭐 위축, 뭐 경기 부진 이런 얘기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엔비디아 실적 이게 뭐 사실은 관건이죠.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고요. 셀즈포스 같은 이런 그 소프트웨어 업체의 실적도 물론 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목요일 날 금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잭슨홀 컨퍼런스,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 산속에서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워시 의장이 어떤 얘기할지도 주목이 되고 그다음에 27일 날 실적 마벨테크도 AI 관련주로서 되게 중요하고 울타뷰티도 되게 이번에는 좀 관심 있게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뷰티가 아시겠지만 미국의 화장품 오프라인 판매 이 편집 매장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을 갖다 놓고 파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브랜드들 상황이 어떤지 K뷰티 상황을 좀 수출은 워낙 잘 되니까 아마 울타뷰티에서도 K뷰티 쪽의 상황을 좀 이렇게 반란해서 아마 국내에서 분석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 쭉 갔죠. 그다음에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도쿄 물가지수. 일본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한데 이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뭐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에 약간 선행지표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 내용을 보면 일본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일본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이 수도 집중이 참 큰 나라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나오고요. 연준 의장 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BYD 역시 실적도 예고가 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일정들 이번 주 정말 얘기거리가 되게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개 좀 뽑아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PC의 물가지수입니다. 헤드라인은 3.6% 전망. 그러니까 전월에 3.7%가 이렇게만 나오면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라는 그중에 그러니까 6월 달에 PPI와 CPI 추세를 따르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서비스 물가 상세가 둔화됐다. 노동시장 위축에 따른 물가 압력이 둔화됐다. 그러니까 고용이 좀 시원찮으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물건을 덜 사게 되면 물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는 데서 연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야라는 그런 전망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발 소비 부진 본격화 신호가 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6% 전달에 3.7%, 3.6% 정도 0.1%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면 사실 뭐 크게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게 지난번에 소매 판매 또는 지난번 6월달 고용지표처럼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경기와 관련된 미국 경제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확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같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네 마네 이런 상황에서 경기지표가 이런 뭐 소매 관련 소비 관련 지표라든가 고용 관련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누그러뜨리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정말 미국 경기가 꺾였다, 미국 경제가 나빠졌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등등등 이런 식의 상황들이 예고가 된다고 그러면 주시장도 사실은 이제 상세가 멈추고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서 사실 주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정도 선에서 나온다 그러면 아마 크게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더라도 완만하게 둔화되면 시장은 이미 다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을지 이 수치 3.6%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 가보죠. 엔비디아 얘기를 뭐 당연히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단 2분 계상 매출 918억 달러.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IB 한 군데에서는 제프리스였나 보다. 95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전망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죠. 근데 이렇게 해도 거의 2배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1분기 실적과 비교해 보면은 100억 달러 이상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정 EPS도 2.909달러. 이거는 100%
상승.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적 성장세가 이게 이제 1분기니까 이게 2분기고요.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라고 놓은 거고 해보면 1분기 때도 거의 2배 성장했는데 매출도 85%, 데이터 센터 매출은 거의 2배고 이번 달에도 그러니까 2분기에도 저렇게 매출이 거의 2배가 이상. 참 대단한 그런 전년 대비 실적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별로 이거에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블랙웰의 수요가 여전히 강세가 보이고 있느냐. 다음 분기 가이던스 당연히. 그다음에 루빈 차세대 플랫폼이 지금 뭐 자꾸 뭐 늦춰진다 이런 노이즈들이 있는데 어떨 거냐.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 계속 될 거냐. 그러니까 1분기에 92% 성장. 그러면 2분기에는 적어도 92% 이상이 되지 않으면 어닝 뭐 쇼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진 부분들, AI 인프라 투자 둔화 관련된 얘기들. 뭐 이런 쪽은 별론데 아마 제일 관건이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 그다음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 이게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뭐 AI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뭐 당연히 그리고 뭐 3분기에는 뭐 1,100억 달러 매출 얘기가 나오더군요. 차세대 그다음에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차세대 AI 칩 블랙웰에 대해서 20-30% 지금 인상 전망 나왔죠. 이미 분석 기사가 나온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뭐 3분기는 뭐 당연히 실적에 대한 더 높은 기대치를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예, 잭슨홀 미팅인데요. 이번에 뭐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여기서 뭐 연준 의장이 뭔 얘기하느냐 이게 시장의 관심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금리 혁신 해서 결제 및 정책에 대한 함의 어렵죠. 일부러 어렵게 제목 뽑습니다. 단기 금리 경로보다 장기 정책 체계 논의 집중.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케빈 허시가 의장이 되면서 얘기했던 5가지 공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도 따로 만들었죠. 그거 관련돼서 얘기들이 나오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준의 이 금리 결정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나 관심사는 최근의 증시 특징이 고금리 상황에 적응 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금리가 올랐는데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이 속도가 가팔라지지만 않는다면 이 발작,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급격한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잭슨홀 미팅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금리 상황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시장은 또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EPS, 그다음에 AI 관련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주하는 반응. 요거는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뭐 쭉 보셔서 아실 테고 시간에 걸해서 떨어졌죠.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인 거는 맞는데 시장이 왜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 주가가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티증권하고 국내에서도 뭐 여러 증권사들이 뭐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티증권하고 JP모건, 모건스탠리 이 세 회사의 이 세 IB들의 이게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시티는 이게 이제 구조적 고배당의 시작이다. 그래서 110에서 13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JP모건이나 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기대보다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급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하루에 65조 원씩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얼마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임직원들 보상용으로만 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또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을 잘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금산법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많이 물량을 사주냐 말이냐 이것 쪽에 좀 더 포커싱이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 이루어졌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작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주주하는 정책에 주주하는 이 방법에 대한 방안 내놓은 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금통위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확실치 않습니다. 백투백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꽤 많고요. 전문가 6명들 분석들이 다 엇갈리더군요. 동결이 근데 이번에 되더라도 연내에 적어도 한두 번은 추가로 인상, 이거는 뭐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준은 9월 달에 동결할 전망이 유사하다 이렇게. 이번 주에 금통위는 그래서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도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는 고요한데 그 안에서 치열한 고민과 경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경쟁하듯이 내놓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들 이게 이제 또 복잡하게 엮이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한반도의 박준영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렇게 이제 매주 월요일 나와주시는데 네. 반도체로 이렇게 월요일을 또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지표하고 발언 두 가지겠죠. 기본적으로 26일 날 나올 텐데 일단 지표로 봤을 땐 컨센서스상으로 이 소위 EPS죠. EPS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하는 뭐 사상 유례 없는 실적을 가질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주당 EPS는 계속 보시면은 약 5분기 전에 1.0 몇 정도 됐거든요. 네.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상되는 건 2.07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EPS가 주식의 주가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을 그죠. 것 같다. 네.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률도 아마도 항상 얘기하고 있는 75% 넘냐 안 넘냐. 근데 그것도 될 것 같다. 와, 영업이익률이 네. 뭐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항상 우리 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또 새로운 거 없냐. 아, 그죠. 뭔가 늘 기대는 높으니까요. 또 아. 모멘텀 없냐. 이런 얘기를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계속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실적이 무엇인가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오늘도 간단히 얘기 드릴 이 기술적으로 되지 않고 결국에 시장과 연결되어진 무엇인가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이번 지난주 그 신문지상을 아주 도배했던 그다음에 지난주 초에도 있었던 엔비디아가 이제 5천억 달러 규모로 해가지고 금융기관과 함께 맞아. AI 그다음에 GPU 같이 키우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이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 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지표인 거고 그 발언상으로 말씀드리면 발언상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도 지난번 GTC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계속 AI 피크에 대한 이슈를 특히 월가들이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피크라고 하는 게 없다 아니면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대표적으로 LLM들이 투자할 수 있느냐 여부.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매출이 괜찮냐 여부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엔비디아 매출이 괜찮냐 여부는 지난번 1분기 GTC 때도 어떻게 얘기했냐. 아 우리 새로 나오는 제품이라고 하는 블랙엘 이것도 품기인데 그 말고 3세대전 호퍼, 암페어 5년 전 것까지 무조건 다 지금 다 팔렸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 모델도 다 팔지 못해서 사고 싶어 난리들이다라고 네. 얘기했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얘기했던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발언장 중에서 젠슨을 갖고 있는 소위 AI의 오케스트레이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첫 번째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네요, 여부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는 투자하신 분께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있을 것 같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실제 얘기했던 금융이라고 어떻게 연결되냐.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는 거는 지금도 이미 지수는 확인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실리콘 데이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출범이 됐어요. 그런 지수가 있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금값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GPU나 이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개별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로 본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마켓의 인텔리전스의 지표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실제로 여기서 GPU를 대여하면 얼마냐라고 하는 그 말이 대표적이에요. 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게 소위 아시겠지만은 실제 자산과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가치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 얘기하듯이 이제 GPU나 데이터 센터의 이 가격을 실제 인덱스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ETF 나온 건 아니지만은 아니지만. 인덱스로 제시가 됐어요. 네, 말하자면 이건 계속적으로 이
젠슨왕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 로드맵뿐만 아니라 5천억 달러의 펀딩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과 어떤 시장의 이 AI 시대 때에서의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진짜 자원이에요. 이제 금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는 비용이 렌트예요. 라고 하는 것을 지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뭐 임대료 같은 거랑 같이 과연 맞는 거냐. 그러면 그다음에 이 이제, 데이터가 예. 어떻게 인덱스가 어떻게 쓰일 건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맞아요.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쓰는 게 당연히 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당연히 GPU 렌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GPU의 풍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물 같은 것들이 한 4분기 때 나온다는 얘기도 꽤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기술과 시장 두 가지로 봤었을 때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시장에서는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예, 이제 지표와 금융 어떤 소위 펀딩 사이로 봤을 때는 5천억 달러의 펀딩을 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인덱스가 생겼다고 하는 것들. 이것에 따라서 인덱스가 생기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또 동일하게 또 이게 하나의 또 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거틀, 예. 뭔가의 모멘텀이나 하나의 가치의 어떤 축장 수단 기본 어떤 개념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출범시켰어요. 실리콘 AI 인덱스. 실리콘 데이터 인덱스. 실리콘 데이터 인덱스. 네, 어디서 네.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거는 아마도 그 소위 인베스팅 당국 같은 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보도를 확인했고 데이터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네. 그걸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은 어떤 지표 인덱스 만들었다는 거 하는 거는 하나의 또 우리가 밸류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 될 수 있겠다. 이거는 새로운 대표님이니까 가능한 이 설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맞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인덱스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이 흐름을 뭔가 바꿀 수 있는 네. 어떠한 예, 또 무언가 소위 버퍼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죠. 네네네.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숫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토리들 네.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보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이제 많은 외신도 그렇고 뭐 국내 언론사도 그렇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자사 제품 15% 가격 인상을 이제 예고를 했다라는 부분이 거의 메인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뭐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뭐 메모리 가격 올리니 이게 이제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가격을 결국에 흡수하고 뭐 소비자에게 이걸 전가를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 뭐 우리 반도체 HB 아버지 김종대 교수가 얘기하듯이 네. 이 AI 시대 때 가장 중요한 바틀력과 필수가 누구냐 여부가 이제는 대결 구도는 아닐 것이고요.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GPU라고 하는 게 2022년부터 2024년 정도까지 됐을 것 같고 HBM이 2025년부터 쭉 나와서 하이닉스가 1등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됐는데 실제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GPU의 학습에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거에서 가면 갈수록에 메모리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양날의 검이고 이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 일시적인 현상이어야지 계속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영업이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거 이런 건 그렇게 적절한 상황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지금 다른 방책이 있냐? 없다는 거죠.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자주 메모리 웨이퍼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내년 말이다. 게다가 올해에는 주로 삼성전자가 이익을 얻었던 건 뭐죠? 단품 디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HBM이 내년도 훨씬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HBM이 늘어나게 되면은 웨이퍼 수가 확 줄어버려요. HBM 한 장이 만들 수 있는 것과 디램 단품이 만들 수 있는 게 2.5배 차이 나거든요. 그럼 HBM이 늘어나면 단품 웨이퍼는 더 줄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 가격을 더 추동할 것이다. 근데 게다가 웨이퍼 늘어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말부터 HBM은 늘어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가장 풍기인 거는 맞아요. 최태원 회장도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계속 풍기다, 28년까지 풍기다라고 하는 건 맞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 인상된 거 너무 좋아할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고 엔비디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엔비디아도 실제 말씀드린 대로 AI 오케스트레이터로 엔비디아도 계속적으로 본인이 그걸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싶었었지만 뭐 너무 올라버린 거죠. 그죠. 네네, 서버용 디램 최신품 같은 경우는요, 1년 대비해서 지금 10배 올랐어요.
4불에서 45불인가 됐거든요. 이제 계속 구매했던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네. 사실 이제 가격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메타나 애플이 갖고 있었던 소위 그 짜증에 섞인 이런 상황은 아니고, 네. 네,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당한 형태로서 이 정도 가격 인상은 필요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이어야지 계속적으로 이제 생태계를 같이 구축하는 일원으로서 LMM 그러니까 기업들, 엔비디아 같은 팬미스 기업들, GPU 기업들, HBM 요 세 회사들이 기업들이 같이 좀 잘 될 수 있는 방식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가격 인상해서 우리 메모리 이제 기업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단순하게 사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좀 큰 시선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한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 그렇죠.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또 앞으로 주가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볼 게 우리가 앞에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하이닉스는 한 40조 원 정도 생각하고 삼성전자는 뭐 110조에서 130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액수로 보자면은 물론 우리가 아무리 뭐 실제 시총이 있더라도 삼성전자가 거의 더 많거든요. 근데 뭐 지난 금요일 주가로 보시면 삼성전자 떨어졌고 맞아요. 하이닉스는 좀 네, 올랐어요. 네.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면은 뭐 얘기도 잘해 주셨는데 정리하자면 SK하이닉스는 그냥 바로 소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EPS에 반영이 됩니다. 주가 개수가 주니까요. 당연히 주당의 영업이익은 그대로인데 네. 주당의 분모가 줄어드니까 EPS가 늘어나겠죠. 늘어나죠. 그러니까 EPS 늘으니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단 삼성전자는 나눠서 생각할 예정이거든요. 약 3분기 10월 말 정도 중대 해가지고 30조 원을 배당할 거다. 배당이면 당연히 세금이 나오니까 네, 이게 좀 덜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60조에서 80조 정도를 있는데 이거는 1월이나 4분기 끝에나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죠. 근데 요 액수가 근데 이때는 아마도 소각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네, 말하자면 배당이라고 하는 게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일단은 돈이다. 그러니까 소각보다는 약하다. 그다음에 소각은 아마도 1월 전후로 될 것 같다. 아주 냉정하게 시장을 알고 계신 거죠. 물론 요거보다는 약간의 수급 차이 때문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일단은 두 회사의 총 액수로 봤을 때 150조 원.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뭐 1년 반 정도만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5만 전자 할 때거든요. 그때 과연 우리나라 주식이 안 뜨는 이유는 결국에 지배구조 문제라고 나왔었고요. 근데 그게 주식 상승, 물론 조정이 있긴 하지만 주식 상승에 따라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환원이 되어지는, 말하자면 긍정적 시그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두 기업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소위 거버넌스 문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주식을 지키려는 것 같았던 것 그죠. 같다. 근데 지금은 좀 열어놔서 근데 대부분 이 두 회사가 시총 규모를 봤을 때 절반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가 된다고 한다면 거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랑 한국 코스피 사는 거는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때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재평가의 어떤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투톱 기업이 이렇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한국 증시에는 이게 뭐 개별 기업의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은 한국 증시의 우상향의 어떠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네. 구글이 마블 테크놀로지와 AI 협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브로드컴의 주가는 떨어졌고 그렇죠. 시장에서 약간 또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약간 좀 변화가 있네라는 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정확히 맞는 말씀에 두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로는 그 소위 팹리스라고 하는 GPU와 NPU, 뭐 TPU 같은 이 팹리스의 AI 반도체 레벨들은 독점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것은 실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 ASSP라고 얘기하는 네. GPU 뭐죠? 특정 스탠다드 제품들. 요거는 소위 엔비디아와 그다음 조금의 AMD 라인인 것이고 맞춤형 ASIC이라고 하는 뭐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하는 여기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구글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뭐 AI, 뭐 메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구글이
굉장히 괜찮아질 것 같고 그 두 회사의 비율이 거의 GPU와 NPU 레벨이 한 8대 2였다가 내년도 6대 4까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거는 엔비디아 주식을 보시는 분하고 구글과 이런 또 이 A식 반도체를 보시는 분은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그럼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이냐? 결국엔 좋다. 아무리 페미니스트가 싸우더라도 네. 본인들의 설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설계를 달라주는 우군인 구글과 원래 브로드컴이 많이 했거든요. 네. 브로드컴이 원래 센 사람이었죠. 네. 브로드컴은 설계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딱 보시면 브로드컴 뭐죠? 커뮤니케이션. 설계의 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설계에 되게 강점이 있는 그러니까 툴 회사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갖다 써야 돼 무조건. 네. 근데 브로드컴의 대항마가 마음에 생기는 거는 있거든요. 그러면 페미니스트 기업 사이에서의 쟁투가 세진 건 맞다. 그렇지만 HBM과 DRAM과 낸드를 넣는 우리나라 기업은 더 좋다. 네, 왜냐면 일단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GPU든 NPU든 TPU든 간에 무조건 반도체 메모리는 들어가야 된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가격 협상을 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당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TSMC에 몰려있던 파운드리 수주 같은 것도 일정 정도는 삼성전자의 풍선 효과도 있습니다. 있을 계속 거다. 미팅을 해요. 뭐 AMD도 미팅할 수도 있고 TPU 그러니까 구글도 여전히 미팅할 수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나쁘지 않겠다는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YMTC의 모 회사가 이제 보니까 IPO를 준비하고 있던데 이제 그 말은즉슨 자금 조달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삼전, SK하이닉스 이런 쪽에는 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CXMT 몇 주 정도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네. CXMT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사이는 좀 먼데 YMTC라고 하는 양지 메모리라는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 낸드에서는 실제로 양지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에요. 점유율도 보시면은 이 D램은 3강이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는 2강 3약 정도 돼요. 3중. 그래서 이제 펀드시드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키옥시아, 그다음에가 여기 YMTC였는데 이번에 순위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뭐 여기가 한 35%, 여기가 한 20%. 나머지 회사들이 보통 14% 왔다 갔다 가지고 다녀요. 여기는 지금 세계는 싸우는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키옥시아는 우리가 되게 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하이엔드 고집하다 보니까 좋지 않아요, 매출이 생각보다. 근데 그다음에 YMTC는 이번에 키옥시아를 제쳤어요. 제쳤는데 이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실 거는 이게 실제 서버용이나 고품격의 고부가치 AI용 낸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수출 규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YMTC가 주로 B2C 영역이라는 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기술적으로는 가깝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주 뭐 큰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보일 필요 있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랜드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또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박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알아야 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포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거래일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서비스업 PMI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됐던 영향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종목들은 수급이 몰려나가는 분위기였고요. 다만 제약바이오 부문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을 형성했는지 8개 기술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술주 중에서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그래도 일제히 상승해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마이크론만이 0.37% 하락하면서 963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애프터마켓에서 0.31%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의 하락분을 그래도 만회해내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메모리 가격 상승, 현재 공급이 부족이 되면서 HBM과 D램의 메모리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AI 서버의 가격을 15%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내년 출하량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속에서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0.31% 상승하면서 215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또 아마존도 애프터마켓에서는 0.37% 상승해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부문에서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클라우드 부문에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259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권에 맞췄고요. 메타도 0.5% 상승했습니다. 전거래일에 테슬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될 예정입니다. 5,000대의 활용 허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0.29% 상승, 363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 또 애플도 0.11%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직원 감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리 부문에서 100명의 직원 감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래도 상승폭 그려냈고요. 알파벳도 0.08% 상승하면서 345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마벨 테크놀로지와의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 속에서 정규장에서도 상승,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하면서 345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ADR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종가 기준으로 0.2%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163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엔비디아 그리고 잭슨홀 미팅 등 큰 굵직한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 종목들에는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죠. 163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금융 종목들이 긍정적이었습니다. KB금융지주가 4%대 상승, 117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 우리 금융지주도 2%대 상승, 신한금융지주까지 4%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SK텔레콤도 5%대까지 강세 나오면서 40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표들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국내 주요 지표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은 2% 하락했는데요. EW의 한국 ETF는 0.04%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해 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78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대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 흐름은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은 현재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에 비해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실제 무력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속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6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